그럼 본인 잇몸 안 좋은 거를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잇몸이 안 좋은 것을 조상 탓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잇몸이 약해, 뭐 치아가 약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세균 얘기만 해주지 이 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 때문에 나빠진 거를 환자는 조상 탓을 하고, 그러니까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접은 상태는 치아의 딱딱한 부분, 범랑질이 다 갈려 나갔고요. 그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돼갖고 거기까지도 많이 갈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저렇게 많이 갈리는 경우는, 이제 자연치끼리는 저렇게 많이 갈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보통은 아마도 저분 위에 치아가 보철물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치아 보철물이 치아보다 훨씬 딱딱해가지고요, 치아 마모를 더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저렇게까지 마모를 시키지 않고 보철물이 좋아져갖고 저렇게까지 되지 않지만, 특히 옛날 보철물 같은 경우는 저렇게까지 마모가 많이 됩니다. 어떤 분은 거의 치아가 없어질 정도까지 마모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를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치료를 해야 되느냐, 거의 100% 모든 사람이 이를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갈이 치료를 다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아프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난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열이 있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해열제를 먹습니다. 다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갈아서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작용이 이갈이 때문에 나타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갈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치아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사진처럼 치아가 많이 마모되어 있고 닳아있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잇몸까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덴탈 IQ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잇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험공단에서 스케일링도 보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다 받고요. 솔직히 충치 같은 거는 썩으면은 치아 한두 개만 뭐 빠지던지 치료하면 되지만, 잇몸병이 나빠져서 풍치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멀쩡한 치아를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뼈도 이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치과는 잇몸병으로 먹고 산다고 봐야 합니다. 보험공단 통계를 보더라도 감기 환자보다 잇몸병, 치주병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치과가 잇몸병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면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잇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망해도 좋아요, 이렇게만 양치질 하시면요 치과 갈 일 없어요, 이런 영상도 물론 이제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지만,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만 목욕하시면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좀 부족하죠. 그게 결국은 세균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균이 잇몸뼈를 녹이고요, 세균이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위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생이라는 거는 너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 위생의 개념은 뛰어넘은 나라고 이 위해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5, 60년대 위생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이렇게만 닦으면은 뭐 치과 갈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몸만 깨끗이 닦으세요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치과 의사한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잇몸이 나빠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균, 치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리한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짱짱이 박혀있는 못도요 옆으로 계속 흔들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쑥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물론 세균 때문에 잇몸뼈도 녹이지만, 치아에 이런 이갈이에 의한 수평력을 계속 받다 보면은 잇몸뼈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양치도 잘하고요, 치과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스케일링도 받고요, 관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잇몸이 안 좋아요. 그럼 본인 잇몸 안 좋은 거를 누구 탓하는지 아세요? 잇몸이 안 좋은 것을 조상 탓을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은 원래 잇몸이 약해, 뭐 치아가 약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세균 얘기만 해주지 이 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 때문에 나빠진 거를 환자는 조상 탓을 하고, 그러니까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구강 검진을 가시던지 스캔을 받으러 치과를 가시잖아요. 이갈이 하는지 안 하는지 흔적 좀 봐주세요 하면은 치과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치아 옆구리가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옆구리가 패여가지고 시립니다. 그래서 치과를 가면은 치과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치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양치질 세게 해서 그 치아 옆부분이 패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양치질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거기가 패지 않고요. 요즘 분들은요, 양치질 그렇게 세게 하는 분들도 없어요. 근데 치과에서는 양치질 세게 해서 거의 패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양치질해서 거기가 패였다고 치면 잇몸이 먼저 거들이 나야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힘이기 때문에. 근데 잇몸은 맨질맨질 했는데 어떻게 치아 옆구리만 패이냐는 거예요. 이갈이 힘 때문에 패인 겁니다. 근데 왜 이를 가는데 치아 옆구리가 패이냐,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볼펜을 잡고요, 양쪽을 세게 잡고 구부리면 이 볼펜이 부러지겠죠. 어떻게 부러질까요? 옆구리가 터지면서 부러질 거예요. 치아 옆구리가 터진 겁니다. 우리가 이를 간다는 거는 이를 꽉 물고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를 갈아야 되는데, 치아는 상과 골짜기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부드럽게 못 갈고 어딘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치아 옆구리에 이런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깨져 나간 거예요. 근데 치과에서는 이갈이에 대한 설명보다는 보험되는 재료로 메꾸면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재료로 메꿔야 더 이쁘고요, 이런 얘기만 해줘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이거 메꾸더라도요 잘 떨어질 수 있어요 하면서 메꿔줍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치아도 깨져 나갈 판에 거기다 그 어떤 재료를 메꿔 놓는다고 오래 붙어 있겠어요? 당연히 잘 떨어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잇몸이 안 좋아질수록 안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잇몸이 좀 튼튼할 때는요 이런 힘을 받지만, 나중에 잇몸이 안 좋아지면은 이런 힘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힘으로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안 떨어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잇몸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잇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당연히 주죠. 우리는 이제 보통 이갈이의 부작용을 이제 치아나 잇몸까지 생각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턱관절도 이갈이하고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갈이라는 게 단순히 이를 살짝 물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를 엄청 꽉 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무는 힘의 2배에서 10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턱관절이 안 좋다는 얘기는, 턱관절의 대표적인 증상이 입을 벌리기 어렵다거나, 턱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턱관절이 많이 마모가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뭐든지 턱관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치가 마찬가지인데,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턱에 언제 가장 무리한 힘이 가해지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뭐 딱딱한 거 많이 먹고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치아하고 부닥칠 때 턱에 힘이 가장 많이 갑니다. 가만히 계실 때는 치아가 떠 있거든요. 깨어있을 때는요, 밥 먹고 침 삼키고 이럴 때 치아가 답니다. 그게 한 17분 정도 단다고 해요. 근데 잘 때는요, 우리가 이를 꽉 물고 이를 갈고 하는데 이게 30분 정도 닿아요. 그런데 이 잘 때 무는 힘이 깨어있을 때 무는 힘의 2배에서 10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힘이 세게 가해지니까 관절도 마모가 되는 거고요, 디스크도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힘 때문에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고 뭉치고 하니까 입 벌리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턱관절이 딱 아프면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몰라 합니다. 관절이니까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검색을 해봅니다. 한의원을 또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턱도 치료하면서 겸사겸사 다른 데도 치료 받으려고 한의원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치과도 가고 이제 하는데, 왜 턱관절을 치과에서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위를 오래 쓰다 보면 나사 부분이 헐렁거리는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가위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쪼여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럼 또 쓰다 보면 또 헐렁거려요. 근데 그런 가위의 특징이 뭐냐? 날이 무뎌져 있습니다. 날이 무뎌져 있으니까 똑같은 걸 자르더라도 무리한 힘이 가해지니까 이쪽 나사 부분이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위를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날을 갈아주고 쪼여주면 훨씬 더 오래 쓰겠죠. 근데 이 날이라는 게 뭐냐? 치아 맞물림입니다. 치아 교합. 치아 교합이 좋다는 얘기는 턱에 아무래도 무리가 덜 갑니다. 그런데 치아 맞물림, 치아 교합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치과 의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형외과를 가든 한의원을 가서 뭐 침을 맞고 물리치료하고 하는 거는 나사를 조여주는 치료예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날을 갈아주고 나사를 조여주는 치료. 그래서 치과에서 턱관절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턱이 아프시면요, 꼭 치과에 가서, 특히 구강내과, 턱관절을 전문으로 모는 치과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구강내과가 있는데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중년분들이 병원에 또 많이 가는 과 중에 하나가 뭐 정형외과, 뭐 통증 클리닉, 뭐 재활의학과 같은 데 가서 어깨목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10명이면 10명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을 때만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금방 뭉친대요.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받아요. 받다가 에이 이거 효과 없네, 그리고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짧은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짧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깨 치료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수 치료가 있죠. 물리치료, 마사지, 침. 이런 치료들은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럼 얘를 뭉치게 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얘만 치료를 하니까 맨날 거기서 뺑뺑이 도는 겁니다. 그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이 쓰는 것도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경우가 이제 미용사분들 예를 많이 드는데요. 미용사 선생님들 맨날 이러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깨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관두고 어깨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조금이라도 길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근육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하고 아주 정직합니다. 무리해서 많이 쓰면 아파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안 하던 운동 많이 하면 다음날 막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근육통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세요? 다 좋은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운동 안 하고요. 며칠 지나면 멀쩡해져요. 제게 뭐냐면 근육은 아무리 무리를 해도요. 쉬면은 풀립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깨목은 뭐 일상생활하고 뭐 하면서 많이 쓰죠. 그럼 얘가 언제 쉬어야 돼요? 잘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를요. 가만히 떠 있죠. 이를 살짝 물고만 있어 보세요. 살짝 붙이고만 있어도요.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 물고요. 아래턱을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찰 때 쉬어야 되는데 이를 갈기 어렵고 할수록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쉬질 못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모든 치료가 똑같은데요. 결과만을 치료해서는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과하고 원인을 같이 치료를 해야지 훨씬 효과가 좋아요. 마사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던 분들이 이갈이 치료를 하고 나서는 한두 달에 마사지 한 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어깨목이 풀리게 됩니다. 그 여기서 더 심해지면요. 두통이 생깁니다. 한번 여러분 요 관자놀이 쪽에 갖고 손바닥을 대고요. 어금니를요. 한 번씩 이렇게 앙앙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 근육이 볼록볼록하는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통의 80% 이상이 요 근육이 뭉쳐서 아픈 긴장성 두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름이 되게 많아요. 뭐 한의원 이런 데 가시면 병원 가시면은 이 목이 뭉쳐서 여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경추성 두통이라고도 하고요. 만성 두통, 스트레스성 두통, 편두통 하여튼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학병원 가서요. CT, MRI 같은 거 찍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 있죠.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성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갈이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더 세게 한다고 그랬죠. 이 악물기나 이갈이 자체가 얘를 뭉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어깨목을 쉬는 걸 방해를 하지만 요 근육은 좀 다릅니다. 요 근육은 여기 움직일 때만 움직여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게 문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힘이 더 많이 가겠죠. 그러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대표적인 증상인데 환자분들이 이걸 모르니 맨날 약만 먹고 하니까 치료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요. 눈이 뻑뻑하고 아프고 합니다. 심하신 분들은 눈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래요. 뻑뻑하신 분들은 이제 안과를 갑니다. 안과를 가면 눈 검사를 해요. 눈 아래는 이상이 없대요. 눈이 뻑뻑하다고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라면서 인공눈물만 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눈 주위에 있는 근육, 이게 뭉쳐서 눈이 뻑뻑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할 때 눈 주위에다 힘을 가장 많이 줄까요? 이 눈 주위의 근육에 가장 힘을 줄 때가 언제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인상 쓸 때예요. 우리가요 잘 때 너무 세게 일을 갈 때는요 인상을 쓰면서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눈이 굉장히 아픈 분한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궁금했던 게 풀렸대요. 자기는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를 가면은 안과에서는 맨날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인공 눈물만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름이 잡혔다는 거예요. 미간에. 왜 여기 주름이 잡혀있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 이러고 자니까 당연히 주름이 잡히죠. 그러면 눈을 인상 써보시면 알아요. 눈 주위에도 힘이 많이 가는데 눈에도 압박을 엄청 가합니다. 당연히 눈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환자분도 계셨어요. 더 심하면 얼굴까지도 아프고 이런 분들도 막 삼자신경통 이렇게까지도 가는데요.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이가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가리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 가서 검사해도 안 나옵니다. 이게 근육에 관련된 것들은 병원에서 뭐 CT, MRI 아무리 찍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품할 때 좀 의식해서 우리 어려운 자리에서 하품할 때 좀 조심해서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넋 놓고 하품하다가 턱이 빠지거나 이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하품할 때 조심해서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햄버거나 쌈을 먹을 때도 입을 크게 벌리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벌리는 거하고 확 벌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하나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도 당연히 턱에 무리를 가게 하겠죠.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껌을 씹으면은 뭐 치매 예방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껌 회사에서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씹는 게 뇌에 영향을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껌을 씹으면은 치매를 예방하거나 뇌에 좋은 영향도 있는데 턱에는 좋지 않아요. 치매 예방한다고 해서 줄창 껌만 씹다 보면은 턱에도 무리가 가니까 안 좋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턱이 아파요. 병원을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당장 병원을 못 가니까 환자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턱이 아프니까. 찾아보면 거기 턱관절 운동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럼 환자분들이 턱관절 운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더 아파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턱관절 운동이라는 거는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주위나 친구나 가족이 아파요. 그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물론 병원 가라고도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쉬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죠. 병원에서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아픈 사람은 쉬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턱 관절이 좋다고 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운동도요. 운동이라는 거는 필요하면 치과 의사가 하세요 하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혼자 판단해서 뭐 좋다 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턱관절이라는 게요. 하루에도 엄청 혹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할 때 치료하면서 중간에 그럴 때 이제 그런 환자분들 대상으로 운동을 시키는데 아프진 않지만 좀 내가 턱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운동은 저는 특별히 시키진 않고 아예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의사항 조심한 거를 하면서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잘 때인데 잘 때는 문제가 있다면 이갈이 치료나 스플린트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죠.